신개념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자, 미잡쇼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외쳐볼까요? 네, 잡담은 최고의 공룡이다. 그렇대요. 예, 그렇대요. 예, 정말 다시 돌아와서 반갑고요. 저는 유현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늘 따라붙는 변상욱입니다. 저희 오늘도 아무튼 뭐 거의 우주 클래스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글저글 김태훈입니다. 우와! 이글저글 김태훈. 재밌습니다. NCC 언론홍보 담당 최규희 목사입니다. OK 목사입니다. 저 또 이거 받아가지고 이복음 저복음 현지민 목사입니다. 네. 예. 자, 저는 그냥 언어를 연구하는 신지영입니다. 좋습니다. 이종교 저종교 연구하는 종교 연구하는 미디어학자 박진규입니다.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이거 예정이 없던 상황극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되게 온라인에서 저희 그 또 미잡쇼와 관련돼서 불만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떤 불만이죠? 네, 그 미잡 쇼로 검색했을 때 이게 뜨지 않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검색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잡 사실 쇼가 맞는지 쇼가 맞는지. 그 철자법으로 보면 이렇게 어문 규정에 의하면 쇼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쇼를 한 게 유현재 교수님께서 쇼를 이제 고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쇼인데 왜 쇼라고 하시냐. 물론 발음은 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냥 수긍을 했습니다. 왜 쇼라고 했냐면요. 쇼에는 사람인하고 비슷한 시옷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 한 사람 봐선 안 돼요. 그렇구나. 사람마다 많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죠. 쌍시오 쇼. 미잡 쇼는 쌍시오 쇼. 예. 쇼를 두 번 하고 싶은데 한 번으로 축약하는 방법 쌍시오 쇼. 이래서 미잡 쇼 했습니다. 난 유영재 교수가 난 쇼쇼쇼 세대라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방금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자, 쇼쇼쇼 생각나는 사람? 자, 대장 내시경 5년에 한 번 꼭 아무튼 뭐 그런 거였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그 방금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미잡쇼 쌍시옷으로 하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 못 들어오신 분들 그렇게 쭉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구독자가 100만이 좀 안 됐죠? 예.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구독,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요. 미잡만 해도 쇼가 같이 뜹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검색이 어려우면 어떡하라고요? 많이 주변에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독, 좋아요를 누르게 할 수 있으면 능히 못할 일이 네.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또 거짓말이 난무하는 가운데 또 다시 또 이제 저는 또 돌아와서 또 에피소드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할 것은 지금 얼마 이제 시간 안 남았습니다만 이제 저희 우리나라만 그런 건 저희 나라 아니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올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거가 또 대만에서 이미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선거들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상황. 그 얘기는 뭐 굉장히 우리 삶이랑 또 직결되는 어떤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무겁지만 또 진지함과 가벼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거와 또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인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잡담을 엄청나게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은 문제잖아요. 이게 기독교 또 선거 우리가 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각자 조금 생각이 다를 테니까 제가 항상 머리숱 측면에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박진규 교수님께서 한번 기독교인으로서 혹은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선거에 어떤 뭐 방식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뭐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기도 했지만 왜 기독교인이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될까? 뭐 선거보다 더 확장시킨다면 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 정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제도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혹은 뭐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나? 뭐 이런 거는 되게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치에 관심 없었던 기독교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과열된
관심의 맞아요. 시대가 아닌가. 맞아요. 그것도 뭐 진보다 보수다 해서 음. 그런 이념이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키고 또 그 안에서 굉장한 다툼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선거나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거기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 뭐는 잊지 말아야 될까? 뭐 이런 얘기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제가 어떻게 이제 수험을 해서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때 간 데가 한인 교회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미국인들 가는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보는데 부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야, 이건 뭐지? 그러니까 제가 가뜩이나 미국 문화를 몰랐는데 거기서 그런 거니까 약간 뭐랄까 좀 저랑 이렇게 막 안에 내적 충돌이 조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처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과연 나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아까 이제 정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예민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잡담스럽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병 기자 한번 오늘 띄워주시면 기독교인은 왜 그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지 그게 정당한 건지 아니면 또 그 얘기도 좀 여쭙고 싶어요. 선거라는 방식이 과연 하나님스러운지 예수님스러운 건지 또 떡볶이로 하자고요. 그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수결이란 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막 이런 것들. 뭐 정말 오랜 그 논쟁거리였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것부터 설명을 복잡하게 하면 막스 웨버의 그 유명한 논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문제. 그럴 경우 왜냐하면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또 돈을 벌어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자본을 움직일 권리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의 시작인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고 그 받은 재산은 뭔가 거룩한 뜻을 가지고 좋은 곳에 써야만 되는 이 기본적인 윤리 질서 속에서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가 이게 어떤 가치를 갖는 거죠. 또 하나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내놓고 그 의견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똑같이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공화주의의 원칙, 민주공화국의 공화주의의 원칙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 내면과 다 일치되어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영성과 경건함이 토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없는 거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마다 다 똑같이 소중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해당되지 어디 봉건제 사회에서 감히 영주님하고 저 노예가 똑같다고 말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걸 깨는데도 나중에는 뭐 대학 나온 사람은 2표로 계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가 사람들한테 보편화되고 커지면서 결국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참 우문현답이었네요. 제가 이 선거라는 게 과연 하나님스럽습니까? 그러는데 한마디로 딱 이렇게 뭐 아시죠? 사회학과 주신 이렇게 막스 웨버까지 올라와서 딱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기억해 보면 뭐 좀 이렇게 누구는 뭐 집에 계셔도 돼 막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전혀 하나님스럽지 않은 그렇죠. 그런 거였네요 결국은. 자, 이게 한번 그 각자 조금 생각하신 게 있을 텐데 저 아까 우리가 제 문을 띄웠습니다만은 기독교인은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바라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독교인이 예.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민주 시민으로서 선거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죠.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건 종교와 그렇지. 무관하게 우리는 민주 시민이니까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우리의 대표를 뽑는 일인데 누구를 대표로 삼을 거냐에 관심을 안 갖는 것은 민주 시민의 어떤 자격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정치에 약간 무관심해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정치인의 거대한 음모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글을 오늘 쓰면서 재밌어집니다 벌써. 예, 조금씩 예민해지고. 네, 국정감사를 바라보면서 글을 쓴 게 있는데요. 국정감사를 바라보면 저는 3가지 키워드를 생각했어요. 이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독백의 시간 때우기. 막 혼자만 말해요. 맞아. 그리고 답을 하려고 그러면은 막 답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가 혼자 막 말을 하죠. 고성의 호통 개그. 전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막 훈시를 하면서 호통을 쳐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제가 볼 때는 그게 개그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헛웃음이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막말에 깐족 개그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막 깐족깐족하면서 막 이렇게 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오가면서 이게 왜 저럴까? 우리의 대표가 왜 국정감사는 사실은 국정을 감사하는 일이니까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여야가 나누어져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얘기를 하지? 그거는 사실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국정감사를 저렇게 할까? 그거는 정치 혐오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다음에 그 총선을 이제 다가오면 총선이 계속 다가오면서 우리한테 정치 혐오증을 유발하는 언론과 아주 기존의 어떤 거대한 세력들, 정치인들이 우리한테 혐오증을 줘서 관심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지역구에 기존에 국정감사를 했던, 그러니까 다시 나온 재선을 목표로 혹은 3선을 목표로 해서 나온 그 국회의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가서 그 사람이 국정감사에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이것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7분간의 질문은 그 사람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7분 동안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룹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쓴 것처럼 국정감사의 진짜 감사 대상은 누구일까? 사실은 증인으로 나오는 고위 공직자들, 우리의 세금이 잘 쓰이고 있나? 플러스 국회의원들, 우리의 대표로 그 사람들을 잘 뽑았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국정감사를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거를 하면 누구를 뽑느냐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교수님이 뽑느냐. 말씀해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팁이랄까 그거를 좀 넌지시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국정감사를 보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지향하는 분인지 알 수 있고 그 정치를 할 만한 또는 그 일을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마음속으로 좀 조마조마했어요. 교수님이랑 하다가 그래서 저는 이 후보를 막 이렇게 나오면 야 이거 큰일이다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감사의 감사 대상이 국회의원도 있지만 고위공직자도 있거든요. 맞아요. 고위공직자들로 나왔던 사람들이 총선이나 대선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찾아봐야 될까? 역시 국정감사. 과거에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태도로 답변했는지, 얼마나 정보 장악력이 있는지 그걸 반드시 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이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곳에서 안 나온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누구를 뽑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게 굉장히 그러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팁을 이어가자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누가 왔느냐, 그러네. 목사님의 설교에서 누구를 지지하는 발언이 있었느냐, 이런 재밌습니다. 것들에 의해서 투표를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선거에 관심, 선거나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과는 좀 배치되는 것 같아요. 아까 질문을 그리스도인이 왜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사실 그걸 바꾼다면 선거에 관심을 갖는 것과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무슨 상관일까라는 그런 질문으로 바꿔야겠죠. 결국 우리가 신앙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사적인 것, 나의 개인적인 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공적인 것, 공공적인 것에 어떤 제한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당연히 그것에 어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나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요. 또 그것이 나의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어떤 후보를, 어떤 정책을, 어떤 정치를 지지할 것이냐라는 것은 충분히 그 관련지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생각보다 큰 결정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난 누구를 아니까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수건 줬으니까 막 이런 것까지 되버렸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배제하는 것 자체가 수건 주면 걸리는 거 아닌가요? 저희 어머님 얘기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네요. 네. 구한말 때 얘기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선거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고 그때 한번 생각이 들었던 게 그 토크빌의 그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토크빌이 19세기 중반 이렇게 사람인데 해야죠.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겪은 게 이제 재정부터 시작해서
그 왕정 복고 그다음에 뭐 7월 뭐 혁명인가 혁명도 겪고 다시 재정이 2차 재정이 시작되고 이런 엄청나게 프랑스가 요동칠 때 정치인과 외교 뭐 외무부 뭐 공무원을 했던 뭐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 이제 간 거죠. 그 미국 가서 보니까 너무 다른 그 공화제를 10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 나라에 가서 보면서 그 사람이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거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 사람이 미국에는 왜 혁명이 안 일어날까? 100년이 지나갔는데 왜 사람들이 피 흘려서 서로를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까? 그게 선거가 아닐까? 선거를 함으로써 이제 그 사회에서 응축돼가는 어떤 갈등적인 요소들이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해소가 되고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또 그 길게 보면 선거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기독교와 좀 연결을 시킨다면 이 개신교가 되겠죠. 이제 그 토크빌이 봤던 미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핵심은 개교회였다는 거죠. 그 교회가 그 타운홀 미팅을 하는 중요한 어떤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한 것이 이제 버텀업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토크빌이 봤던 그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 형태가 개신교 지금의 이제 교회들이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뭐 억지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원리와도 굉장히 맞닿아 있네요. 타운홀 미팅 그 부분 몰랐는데 그게 어쨌든 현대화돼서 시스템화된 게 선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방식 자체가 이게 보면 뭐 저도 예전에 좀 그랬습니다만 뭐가 이렇게 뭐 어떤 상황이 이렇게 싫어 정치가 이렇게 막 뭐 싫어 이걸 회의주의라고 하는데 그럼 나 선거 안 가. 이렇게 혼자 그냥 삐져가지고 막 이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토크빌 입장에서 빙의를 해보면, 오, 너 되게 유치하고나 막 이런 눈빛으로 막 교수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정말 막 토크빌 입장에서는 되게 부러웠을 거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공화주의자들이 자유여 신상을 미국에다가 선물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역시 작가님.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은 그 병기자님한테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저도 그렇지만 저도 미디어 때문에 뭐 먹고 살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선거 때가 되고 막 이러면은 그 일반 유권자 저를 포함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미디어를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당을 이렇게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 없을까요? 미디어가 당신이 보는 게 다가 아니야. 뭐 이런 내가 기자 40년 해봤는데 막 이런 조언을 좀 주시면 그런 어떨까요? 얘기를 물어보면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막 주는 것 같이 프레이밍 저게 미디어의 속성인가요? 무서운 누님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좀 약화시켜 뭐 이렇게 리터러시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미디어 가이드라인 주시네. 울어버리겠습니다. 미디어 자체가 사실 정치 조직이에요. 예, 정치적 행위고. 다만 이제 문제는 미디어가 정치를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정치가 미디어를 굴복시켜 가지고 끌고 다니느냐의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분노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 미디어에서 정치만 따로 놓고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타운홀 미팅 얘기하신 그대로 밑바닥에서 어떤 것들이 갈구되고 있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지를 모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정치권에다 전달하는 게 이제 미디어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작은 시티에서는 가능하지만 큰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어려우니까. 그럼 미디어는 모든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서 정치인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요즘의 미디어는 정치인들이 입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따옴표 쳐갖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뿌려주고 받아 먹어 이렇게 되는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제 문제가 아까 지적하신 이제 정치 혐오에 대한 얘기. 결국 정치 혐오가 커지면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계속들 막 늘어놓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틀린 얘기 또 옛날 했던 얘기를 뒤집는 얘기만 나오니까 그러면 정치 혐오증이 커지는데 정치 혐오증이 왜 커져야만 되고 키워야만 되냐면은 그래야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할 수 있거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기회가 없어요. 그게 또 그 사람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게 참. 계속 혐오증 해갖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다 뚝 떨고 가지고 투표장에 가능한 안 나와도 좋아요. 왜냐하면 투표장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조직력으로 승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력은 프리미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결국 정치 혐오증이 커지는 걸 은근히 기대하죠.
그 대신 투표날 임박하면은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요 얘기만 딱 나오죠. 그게 이제 지금의 누가 정치 행태죠. 그러더라고. 이게 참 어찌 보면 오늘의 잉글리시 테이크 어드밴티지 오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뭐를 좀 약간 악의적으로 이용하다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진짜 이용을 하네요. 이용을 하게 되면 내용으로 판단하지 않고 명분 혹은 뭐 네 편 내 편 이런 걸로 판단하게 되니까 그게 정치와 미디어가 결탁해서 벌이는 일인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미디어가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결국 기성정당 혹은 그러네요. 굉장히 어떤 기득권층이다라는 얘기에 한마디 덧붙인다면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질 때 혹은 선거가 이루어질 때 한국에서는 이 미국의 어떤 선거 문화, 특히 미디어 선거의 문화를 굉장히 부러워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TV 토론이었었는데요. 저는 미국의 TV 토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항상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표가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마치 그 토론이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그 토론이 어떤 하나의 쟁점에 대한 모든 스펙트럼을 다 보여주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은 미국의 정치 스펙트럼은 전 세계적인 어떤 잣대로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데 치우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TV 토론을 통해서 민주당 대표와 공화당 대표가 이야기할 때 그 안에서 나오는 논쟁이 스펙트럼의 전체를 보여주는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더 다양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혹은 더 급진적인 어떤 정당의 목소리는 차단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번 총선도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비례대표와 관련돼서 이제 선거 제도와 관련된 얘기들이 아직까지 오가고 맞아요. 있고 뭐 이제 곧 결정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소수 정당들이 혹은 조금 더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미디어에 현혹되어서 그런 미디어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목소리들을 배제시키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문제가 실제로 계산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총선거 투표율은 다른 나라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높은 편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잘 사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상위 20%의 사람들의 투표율이 92%예요. 어떤 해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근데 하위 20%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투표율은 60%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차이가 32%포인트거든요. 엄청난 차이인 거죠. 다른 나라들은 한 5%에서 15% 왔다 갔다 하는데 대한민국은 이게 30%.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자기 의견을 대변해 줄 사람들을 뽑으러 나가지도 않는 거죠. 못하거나. 왜냐하면 알바하러 가야죠. 막 새벽부터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투표 날도 쉴 수가 없죠. 전부 다 어렵게 살다 보니까 투표에 오히려 참여도 잘 못하고 투표율이 엄청나게 낮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다양성 자체가 완전히 차단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죠. 그리고 한 가지는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주 시민을 교육하는 교육인데요. 우리가 지금 18세로 선거 연령을 선거권을 맞아요, 낮췄잖아요. 맞아요. 선거 연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전혀 정치와 관련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모순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어디서?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게 민주 시민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공적 자금을 해서 이게 이제 태어난 것과는 별도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다 끌어주는 게 교육인데 그 교육을 어디서 해야 하느냐? 사실은 그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다 이제 의무 교육을 받는 그 곳에서 해야 되는데 과연 왜 우리가 정치 교육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이 학교 들어가면 학교에서 이렇게 기본 과목들 있잖아요. 저도 뭐 미국에서 오래 산 거 아닌데 거기서 보면 들어가자마자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과목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와 관련된 걸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어떻게 민주주의는 이루어지는가 이런 거랑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미디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예를 들어 1학년에 왔어. 그럼 1학년은 전부 다 이걸 들어야 돼.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신지영 교수님의 그 음모론에 굉장히 끌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그 폼젤이라고 어느 독일인의 삶 해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 나옵니다. 그 게벨스 속기사 했던 오, 예, 그 사람이 106세까지 살거든요. 2017년도에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우와. 삶을 다큐로도 만들고 책으로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결국에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다. 그리고 그때 내가 뭐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또 그 당시에 그 아이히만이랑 비슷한 얘기를 그렇죠. 게벨스의 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나치가 정권을 잡았다는 건 무슨 의미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렵거나 복잡한 결정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그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정치 체계가 결국에 이제 그 나치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까 신 교수님 얘기했던 국정감사 하나만이라도 딱 붙잡고 이렇게 좀 하는 좀 그런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정치도 미디어도 교육도 자꾸 그걸 이제 회피하게 만드는 거대한 업무가 지금 작동하지 네, 않나. 사실은 제가 제 개인적인 과거를 돌아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치인이 되라고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가장 싫었어요. 그래서 정치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이제 그 책을 쓰고 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후대에 내가 정치에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왜 그럼 나는 정치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집에서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무엇이 나를 정치로부터 이렇게 자꾸 도망가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현실 정치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모론에 내가 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희망적인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 그것에 굉장히 큰 희망을 갖고요. 그러나 기성세대들 40대 50대 이상의 기성 정치인들이 그 기회를 뺏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거. 물심양면으로. 네. 거기에 대항하는 것을 우리 좀 더 여유 있는 진짜 어른들이 그거를 좀 막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뭐 수치로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요한 정치 기사 한 건에 몇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가가 이제 인용 건수라고 그러거든요. 몇 사람이 말을 하느냐. 미국과 한국 거를 갖다 예전에 비교한 걸 보면 미국은 그게 10.6이 나와요. 대한민국은 1.76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1.76이면 여당 야당 두 명만 들어도 2.0이어야 맞는데 한 사람 얘기만 대충 듣고 쓰는 게 많은 거죠. 중요한 정치 기사만 비교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클릭수와 시청률의 이제 노예이자 함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만 만나면 되는데 기왕이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나? 맛깔스럽게 얘기해 주는 사람. 자극적으로 폭탄 발언해갖고 제목 잡기 좋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자꾸 마이크가 가는 거죠. 그러면 진지하게 궁서체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마이크 줘봤자 한참 설명한단 말이죠. 예. 기자가 그걸 요약해서 쓰는 것 자체가 귀찮죠. 그럼 안 써. 그 클릭수도 안 올라가. 예. 맞아요. 죽일 놈이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분의 그 생각은 어떤 점과 어떤 점과 어떤 점을 뭐 따져볼 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기사 쓰기 힘들거든요. 그런 놈은 죽여야 됩니다. 이런 게 제일 좋죠. 그러면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기왕이면 더 무게가 있는 사람이 더 심한 말을 하면 더 좋죠. 그럼 결국 새로 등장하는 저 밑에 있는 젊은 정치인은 마이크가 안 돌아가요. 맞아요. 그 사람한테 해갖고 실어봤자 뭐 요소 이런 듣보잡 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갖고 별것도 너무 진지한데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언론이 동조하고 있는 거죠. 네, 언론이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디 비평 프로그램 가서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기사가 정치 기사도 그렇지만 취재원이 참 없어요. 취재원이 그리고 심지어 일반인 취재원은 굉장히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사 쓴 거 보면 구체적인 단어도 뭐 국민 계속 나오는데 정작 국민은 없어. 그러니까 이 유현재 박진규 막 이런 사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병 기자님이나 아마 신 교수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이게 참 그런 거잖아요. 이게 선거를 앞두고 도대체 어떻게 뭘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미디어와 관련된 걸 저한테 기자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미디어가 쉽게 말하면 카메라가 꺼졌을 때 그 사람이 어디에 행동했는지를 조금 찾아봐라. 이게 미디어와 관련돼서 아까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뭐 국정감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또 그런데요. 정치인들이 카메라가 빛이 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랬더니 괜히 이러는 거야. 괜히 이러면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막 어떤 걸 이게 흡수해서 내가 판단을 하려고 좀 조근조근히 하려고 하다가도 잘 모르겠고 회의적이고 그러면 그것만 보이거든. 선정적이거나 왜 그러냐면 그게 일종의 판단 기준이 돼버리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좀 조근조근 뭐 정책도 개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안 뽑히고 사실 그런 도드라진 뭐랄까 아젠다 세팅에 딱 걸리는 사람들 되게 그게 참 악순환인 거. 누구를 뽑아야 하는 문제가 이제 자기한테 닥쳤으니까 아까 이제 방황할 때는 신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도대체 어떤 말들을 갖다 그동안 해왔고 얼마나 노력해서 국정감사에 임했는지 그 발언들을 보는 게 이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냐의 문제이고 또 하나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의식이나 소양 자체를 키우려면 이때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총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나와요. 연금을 어떻게 개혁할 거야, 건강보험은 어떻게 할 거야, 철도는 어디에 놔야 돼, 뭐 GTX인지 뭔지는 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돼, 도시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지방균형은 뭐야, 뭐 온갖 것들이 다 나오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안고 있던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가 쫙 나옵니다. 그중에 어떤 의견이 맞든 틀리든이 상관없이 아이템들이 쭉 나오니까 아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이게 문제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때 좀 공부도 하실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근데 잘 안 하죠.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 선거면 되게 그 후보를 둘러싼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둘러싸고 있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국회의원을 뽑으려고 그러면 진짜 자기가 해야 될 자리에서 어떤 일을 어떤 발언들을 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유권자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예전에 그래서 저희 이제 NCCK에서도 그 2016년 총선 또 2020년, 2024년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총선 때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보니까 이제 2016년에 이제 회원 교단이나 교계 이제 사회 선교하는 그룹들이랑 같이 그 당시는 투표짱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되게 핫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네. 그래서 그죠. 기독인 선거 대책 연대 정책 제안서를 좀 발표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좀 전에 그 우리가 지금 실은 에큐메니칼이라고 하거든요. 한국 기독교 교회협이 에큐메니칼의 그 어원이 오이쿠메네고 그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세상에 대한 관심, 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갖고 계신 사랑, 그것들을 생각하면 정치라는 거는 실은 그 안에 너무 중요한 맞죠. 요소고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여러 저기 정책들을 비교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제안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이러한 사회다. 뭐 중요한 키워드들을 제시하기도 했고 올해는 보니까 이제 기훈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거기와 이제 몇몇 기독 시민 단체들이 이미 총선 정책 제안 기독 시민운동 연대를 결성을 해서 그런 것들을 또 2차례 정도 1월달에 벌써 그걸 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분별해서 이제 정말 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 유권자의 책임을 좀 더 이제 강조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데요. 실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그 이제 판결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목회자들이 이제 예배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이런 정적인 발언하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뭐 이게 뭐 합헌이다. 그러니까 이제 금하는 것이 합헌이다. 금하는 것이 합헌이다. 이런 게 나와서 좀 지금 이제 교계가 약간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정말 정치와 종교를 그 선을 잘 긋는 것도 중요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다 이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교 분리 원칙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은 그냥 기도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정치인들을 좀 변화시켜 주셔서.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되게 우리의 뭐 기도의 중요한 주제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식을 가진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와 더 걸맞는 의식을 가진 정치인들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선택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그게 어떤 목회자나 조금 뭐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의 개인 의견이나 정치적인 어떤 뭐 관점이나 이런 경향성이나 이런 거에 이제 일반 성도님들이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판단하고 스스로 찾아보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민주시민 교육이 실은 교회 안에서도 실은 되게 필요하고 이런 총선이라는 그런 타이밍이 그런 좋은 교육의 실은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건 분명히 이거는 금지하는 것이 합헌일 만큼 그거는 맞는데 실은 이 총선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판별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사실 이런 선거 때나 혹은 뭐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조마조마해요. 물론 뭐 지금도 뭐 목회자 차원에서 혹은 교계 연합의 차원에서 이런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하지만 아마 개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종교와 정치와 관련된 얘기 선거 앞두고 누구를 지지한다는 얘기 아마 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른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후폭풍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현실이 그렇더라도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어떤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 마땅히 그런 이야기들은 있고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그런 토론이 문제가 될까? 저는 아마 그 성경을 해석하고 복음을 해석하는 것이 어떤 특정 정치적인 성향과 연결된다라는 혹은 정답이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오해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복음을 해석했을 때 정치적인 성향이나 혹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는 정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라든 나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정책과 이런 정당을 지지해 이런 후보를 지지해라는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교회가 현실에도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까 유 교수님께서 그 미국에 갔을 때 미디어 교육 뭐 하고 정치 교육 이런 거 이제 필수로 배운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교회에서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가톨릭 쪽에서는 그 포콜라레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그 일치를 위한 정치 학교 이런 걸 하거든요. 예, 그 국회에서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한나라당 의원, 가톨릭 한나라당 의원 하나, 그때는 한나라당 제가 갔을 때는 지금은 국회 옛날 사람. 이제 저쪽에 이제 가톨릭인 또 민주당 의원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두 사람이 이제 교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갸우뚱도 그리지만 그 지향은 있잖아요. 이렇게 일치라는 것이 이제 정치적인 견해의 일치가 아니라 견해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일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라는 걸 일단 그 제목에서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좀 우리 개신교회도 좀 그런 좀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좋죠. 근데 뭐 당장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은 너무 과몰입하셔가지고 교회에서 누가 출마하시면 우리 교회의 아무개가 출마를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출마 사실만 우리 아무개 집사 이번에 출마합니다. 이렇게까지만 딱 하면은 나름대로 법에 저촉은 안 되는 수준인데 양력 그동안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법에 이제 위촉 저촉되는 경계선으로 막 가는 거고 그다음에 기도 순서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기도 순서는 예를 들면 한 달 전에 짠다든가 두 달 전에 짠다든가 이렇게 짜서 돌아가는 거니까 순번표에서 미리 짠 거에서 돌아갔는데 총선 직전에 기도 순서가 걸렸어요. 물론 그런다고 그분이 대표기도 하면서 저를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이런 거는 괜찮은데 갑자기 슬쩍 넣어준다든가 이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간증 이것도 안 됩니다. 간증 특히. 그다음 그분이 변호사거나 의사면은 갑자기 상담 코너를 열어요. 교회에서. 네, 건강 상담, 뭐 법률 상담, 세무 상담 이런 거. 지금 요거 보면서 근데 그거는 우리 교회 계속 다녀온 어떤 성도가 했을 때의 문제인데
전혀 우리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할 때는 그 교회에 본래 손님이 왔을 때 소개하는 정도에서 딱 끝나야 됩니다. 예. 지금 어디에 계신 누가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하면 끝인데 이분이 이번에 출마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양력을 소개하면 완전히 걸리고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배나 소모임에서도 누가 이번에 꼭 당선되게 하면서 소모임에서 기도하시면 이거 곤란합니다. 대회 때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SNS에 이제 뭐 퍼뜨리시는 분들. 근데 이게 옳은지 아닌지 정말 고민한 다음에 퍼뜨리신다면 뭐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자 우리 편께 왔어 우리 편권 돌려 막 이렇게 되고 저쪽 편께 왔네 바로 아웃 뭐 이런 식으로 판단도 안 해보시고 그렇게 정치에 과몰입하시는 행위는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들. 오늘 이게 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했었는데 병 기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교인이 선거를 바라보는 법 해가지고 투두리스트 해가지고 네. 한 5개 6개가 딱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다 그러니까 나와 이게, 있죠. 예. 네, 참 역설적입니다만은 미디어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그리고 이게 참 어찌 보면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냥 막 터부시해가지고 뭐 얘기를 안 한다거나 뭐 이거는 위험해 막 이게 아니고 그래서 분별 있게 얘기는 하되 박원평 기자님 말씀하신 그 투두 리스트를 좀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그 그걸 이벤트. 또 피해가려고 빙빙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법정에 맞아요. 가면은 다 인정받습니다. 네. 돌려 말했으나 어차피 지지했다. 이렇게 소용없습니다. 사실은 항상 그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도 그 뭐 보면은 또 무슨 방법을 또 만들어내겠죠. 하지만 또 그걸 분별 있게 또 하는 게 또 저희들의 또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그러니까요. 근데 좀 이렇게 열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각자가 바르게 판단하고 신앙 양심에 따라 선거할 수 있게만 가이드를 잘 해주셔도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분이 정말 지지하는,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고 정말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예, 그거 얼마든지 공감대가 있을 수 답을 있는데, 먼저 정해놓지 그러니까요. 마시고. 답을 정해놓고 네. 이분이 옳다 그러면 그런 것 같고, 저는 그 한 가지, 그 예전에 누가 12제자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다양했는가 이런 얘기.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거기 열심당원이라고 우리로 치면 이제 실제 물리적인 폭력을 써서라도 뭐 이제 민족의 어떤 해방을 추구하던 그 제자도 있었고, 뭐 세리였던, 전직 있죠. 세리였던 제자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이 이제 제자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세계에도 그렇고 한국 교회 공동체도 좀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뭐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자의 그 생각들을 되게 존중해주고, 그거 또 그런 민의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결정된 분들에 대한 존중. 근데 지금은 저희가 막 네 편 내 편 약간 적대 넘어서 막 원수까지 되는 그런 위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것만 그런 아니래도 부분, 참, 그러니까요. 그렇게만 그것만 해도 아니래도. 조금 네. 제일 하수는 후보들 종교난을 보면서 기독교인을 찾는 거겠죠?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나와서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저를 포함해서 좀 분별 있게, 참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뭐 분별 있게 뭐 요번 선택이 뭐 어떻게 좌우합니다. 이게 참 말은 쉽습니다만은 참 쉽지는 않은데, 감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답을 딱 정해놓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좀 오래된 원칙들을 좀 과감하게 좀 버리시고 분별 있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최고의 선택은 아닙니다만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선거라는 얘기로 또 이렇게 기독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런 것들 좀 간단히 하지만 또 무겁게 또 재밌게 나름대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아무튼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재미난 주제로, 또 중요한 주제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